자, 주제통합 11강입니다. 지금 뉴턴주의와 그다음에 쿨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가문단에 보시면 뉴턴은 자, 현상의 관찰로부터 착안해서 만유 인력의 질량을 갖는 모든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상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입자의 질량이 어떻게 곱에 비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입자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두 입자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고, 반대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행성의 운동과 그 다음에 달의 운동, 조석, 아침 저녁의 어떤 현상이나 또는 다양한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험적 근거로부터 만유인력을 여기다 입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근거를 들어서 경험적인 이론을 들어서 자, 이거 가지고 이걸 입증을 하네요. 자, 또한 광학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에 의해 경쟁하는 이론 사이의 진위, 옳고 그름을 판가름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뉴턴의 과학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그의 사고방식을 따르려는 지적 경향이 언제부터? 이 18세기부터 이게 용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뉴턴주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뉴턴주의는 결국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외의 분야에까지 동일한 태도와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는 이런 방법이 사용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뉴턴주의는 세 가지 차원의 활동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이 바로 뭐다? 바로 역학 분야네요, 지금. 자, 뉴턴이 직접 몸담았던, 여기 가장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긴 한 텐데, 뉴턴의 성공을 토대로 심화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들이고, 자, 두 번째는 자, 뉴턴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나 관점을 자, 다른 인접 분야의 과학에도 이걸 적용하는 활동. 자, 세 번째는 자, 이 뉴턴의 관점과 태도를 과학이 아닌 다른 외적 분야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차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뉴턴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차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역학 분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뉴턴의 주의 활동은 자, 클레오가 지금 헨리의 성에 접근 시기를 예측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영국 과학자 헨리는 지금 1531년, 그 다음에 1607년, 1682년에 이 태양에 근접한 또는 접근한 새 해성이 같은 해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758년에 이 해성이 다시 태양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예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클레오를 포함한 3명의 프랑스 수학자들은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이 토성과 목성이 헬리우성을 당겨서 그것이 태양에 가까워지는 시점을 늦출 것이므로 해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진 지점인 근일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1759년 바로 4월 13일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계산까지 해냈네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결국 불과 한 1개월 정도의 오차를 두고 결국 이것이 근일점에 도달하는 것이 관측됨으로써 뉴턴주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관측이니까. 자, 경험에 의해서 그게 입증이 된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차원의 뉴턴주의 활동으로는 뉴턴이 쓴 광학 마지막 판의 부록인 질문들 중에 바로 이 질문 31번에 제시된 제안을 따른 연구 활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질문 31번에서 뉴턴은 자신이 중력의 설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모든 자연현상에서 그 현상에 관계된 입자를 도입을 하고 그 입자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을 찾아내서 그 역제곱 법칙처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자연의 이해에 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자, 여기는 질문 31번이니까 그냥 질문만 던져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뉴턴의 제안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자, 사후니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큰 호응을 얻어서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전기와 자기와 열, 연소, 빛 등 다양한 자연 현상 각각을 일으키는 무게 없는 입자, 즉 성질은 갖고 있지만 무게는 없는 입자를 설정을 하고 그 입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뉴턴주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네요. 자, 이게 두 번째 차원의 뉴턴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다른
과학이 아닌 과학 외의 분야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뉴턴의 자연 철학이 정치에 미친 영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정치적인 면까지 영향을 끼쳤네요. 자, 뉴턴주의는 당시 유럽의 정치 사상을 주도하는 지적 프로그램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뉴턴 그 주의자들은 뉴턴이 전제적인 어떤 지구 중심설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원자의 운동에 토대를 둔 원자론적 우주도 아닌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한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우주 질서를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숨겨져 있지만 보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주의 가시적 질서가 형성된다는 이 뉴턴주의적 우주의 이미지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화된 정치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치적 균형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있던 여러 가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같이 하나의 우주 이렇게 이것을 형성하듯이 결국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겨서 자, 신은 우주에서건 인간 사회에서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 수단에 의해 그의 목적인 질서를 달성하는데 자, 그것은 자, 대립되는 것을 활용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형이상학적 관념은 바로 18세기에 영국과 유럽에서 정치 개혁을 지향한 이들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정치적 추구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서 이 과학적 이론을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자, 나무단에 갑니다. 자, 나무의 진액이 화석환 호박을 우리는 털가죽으로 문지르게 되면 자, 호박이라는 것은 보석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깃털이나 종이처럼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자, 고대로부터 이미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벌써 기원전 600년경에 정전기 현상에 대한 일련의 관찰을 수행했고 그것을 자석이 쇠를 당기는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정전기 현상은 자,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가 자, 17세기에 이르러서 이 길버트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 자기 현상과 이 구별이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네요. 자, 길버트는 이 정전기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호박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인 전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18세기에 이 다니엘 베르누이나 볼타 쿨롱과 같은 정전기 연구자들은 이 정전기력이 뉴턴이 발견한 중력 법칙처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어떤 이런 그 뉴턴이 어느 정도 여기 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론이 여기도 조금 여기 활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영국의 이 프리스틀리는 이 대전된 구로서 자, 수행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정전기력이 뉴턴의 중력 법칙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거나 정교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되지는 못했네요, 지금. 자, 그 후에 1769년에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바로 로빈스는 측정을 통해 같은 전기로 대전된 두 개 어떤 똑같은 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반적인 공은 아닌 것 같고요. 쇠가 이렇게 도금이 되거나 이런 걸 거야. 자, 이런 구 사이의 청력은 이 청력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이것은 거리의 2.606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1770년 초에 영국의 이 캐번디시는 대전체 사이의 힘이 거리와 전하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발표하지 않아 이건 알려지지 않게 되고요. 자, 마침내 1785년에 자, 결국 이 쿨롱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 정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쿨롱은 비틀림 저울을 고안해서 대전체 사이의 정전기력을 측정을 했고 두 대전 입자 사이의 정전기력은 자, 두 대전 입자의 자,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그다음에 자, 두 대전 사이 입자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뉴턴하고 거의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하량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서로 간의 입자 사이의 정전기력은
또 어떻게 되고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두 대전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틀림 저울은 위에서 매달아 내린 이 명주실 끝에 막대의 가운데를 묶어서 막대를 수평으로 유지를 한 다음에 이 막대 양쪽에 지금 어떻게 금속으로 코팅한 공을 매답니다. 자, 그리고 매달린 공 중에 하나를 알려진 전하량으로 대전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알려진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가? 이게 어느 정도의 전하량을 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려진 전하량으로 대전시킨 후에 그 공의 근처에 같은 종류의 전기로 대전된 다른 공을 가져가서 서로 밀치게 해서 명주실을 일정한 각도만큼 비틀어지게 하면 이 명주실의 비틀림 복원력과 이 정전기의 청력, 이 밀어내는 힘 사이에 이 평형을 이루는 틀어진 각도로부터 이 매달린 공과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가져간 다른 공 사이의 정전기력을 잴 수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또 두 공의 전하량과 두 공 사이의 거리로부터 이 쿨롱의 식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후에 이 쿨롱의 법칙을 통해 다양한 정전기 현상의 해명이 됐고 전기 연구가 급격하게 진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 현상에서 찾아낸 이런 수학적 법칙이 실험을 통해 검증됨으로써 중력에서 성공을 거뒀던 뉴턴의 방법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되고요. 전자기 현상을 뛰어넘어 이 자연 전반에 걸친 연구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의의가 있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 마치겠습니다.